네, 안녕하세요. 네, 이화여대 박규 교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네, 봬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바쁘셔가지고,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네. 바빴네요.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학기부터 학과장을 맡으면서 아, 일을 새로 배우면서 너무 그러고 또 뭐 저희가 신인 교원도 뽑았고 그러는 네. 바람에 굉장히 바빴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는 상태가 돼서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기독교과 기독교 학과장 학과. 예, 예, 교수님 되신 예. 거군요. 일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두를 이끌고 계시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해야 되는, 아, 소처럼 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던 다른 바깥의 사역들을 살짝 놓고 있었는데,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언서를 갖고 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잠언서 갖고 했죠. 근데 잠언서에 나오는 훈계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체벌에 관해서. 제가 분야가 목회 상담학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에 뭔가 그 인트로, 뭐 이렇게 개론 같은 어떤 그런 과목들을 할 때 이 가정 안에서 폭력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다룰 때 이제 아동학대가 나오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체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체벌이라는 게 묘하게 핫한 토픽이더라고요. 네. 맞아보셨어요? 네, 체벌 시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같이 맞아야 되는 세대. 네, 다 같이. 난 참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더 많이 맞았어요. 여자애들보다. 네. 그래서 남자애들은 막 엎드려 뻗쳐 하고서는 막 이런 걸로 맞는 거를 보고 네. 막 이랬는데 오히려 여중을 다닐 때는 그때는 저희도 이제 체벌 시대여가지고 여자들도 그러고 맞았거든요. 그런데 남녀공학에 가니까 남자들은 네. 맞는데 네네. 우리는 좀 덜 맞는 요렇게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때 맞았던 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뭔가가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겪었다. 뭐 이런 사람들 좀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조금 요즘이랑 좀 다른 게, 일단 저는 선생님께 이쁨도 많이 받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때리는 시대인데, 제가 이제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것보다는 이제 단체 기합으로 단체로. 맞은 일들이 네. 많아서 네.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편인데, 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폭력이 난무한 시대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남녀공학이긴 한데, 이제 남자 따로 여자 따로니까 맞는 게 이게 뺨 맞고 주먹으로 맞고 막 이런 게 일상인 그런 거고, 독특한 거는 그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울한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보고 맞아야지. 그리고 친구들도 그냥 맞고 또 선생님이랑 또 웃고, 약간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저희 뭐 왕따 이런 거는 좀 덜했는데, 약간 이제 정신적 폭력은 좀 약했는데, 애들끼리도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서로 많이 싸우니까 맞아.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멘탈에 조금 어려운 건 약간 그런 문제. 왜냐 선생님은 아이들끼리의 스톱이 있긴 하죠. 폭력. 아무리 네. 많이 때리셔도 음. 그래도 그 이유가 있고, 뭐 숙제를 안 했다 떠들었다니 담배를 폈다거나 뭐 이런 이게 그 시스템 메커니즘을 애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때리는 건 조금 그 정도 커트가 잘 안 되니까 조금. 그쪽에 연결이 되는구나. 학교에서 받은 폭력이 있고, 네. 친구들끼리 다시 저지르는 폭력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 좀 잘못된 건데,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좀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러게요. 네. 약간 매랑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뭐 노스텔지아 같은 걸로, 그때 우리 다 그렇게 맞았어.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계속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제 어떤 어려웠던 시절, 그때 있었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 옛날의 기억들이 미화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공동체가 같이 맞았기 때문에, 너도 맞았고 나도 맞았고 다 맞았기 때문에 괜찮은 뭐 이런 현상들처럼 우리가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체벌 문화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뉘어질 때, 에서 잘 튀어나오지 않는 거가 공동체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진짜 아파트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못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사실 체벌 문화가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던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수님이 인트로 클래스를 하실 때마다 제가 조교로 여러 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조교로 같이 있으면서 수업 중에 있으면서 이 체벌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그 디스커션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는 너무 여러 나라들, 여러 인종들, 여러 문화권들, 여러 언어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교수님이 그냥 매는 안 된다라고 딱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반격이 들어와요. 네. 그래도 체벌은 필요하다. 자기 문화권에서 네. 했었으니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체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결국 같이 나오는 거가 성서에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화들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서에 나오는 훈계와 매에 관한 구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잠언서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매가 없으면은 사실 사랑 없는 부모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2장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29장 15절에 보면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희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계와 매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매를 써서 훈계를 해야지 아이들이 잘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다들 각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데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훈계를 꼭 매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매. 네. 어때요? 이 도덕성에 대해서, 매의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읽으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런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제가 원래 교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 어린 청년들과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주중에 내가 일하자 해서 학교를 오랜만에 갔는데 교대 졸업하고 10여 년 만에 간 거죠. 그 이제 기간제 교사 말고 파트타임 교사로 그냥 알바로 하는 거를 주중에 했는데 너무 떠드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뒤로서 엎드려라. 근데 이제 막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너 왜 이렇게 몇 번 경고를 줬는데 하도 안 되니까 엎드려 뻗쳐 손 들어 근데 안 되니까 엎드려 뻗쳐 해서 그렇게 컨트롤해서 수업을 막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가는 선생님이 와서 놀래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안 된다고. 선생님 최대 할 수 있는 거 자리 이동까지라고 해가지고 그럼 자리 이동만 시켜갖고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했는데 저야 이제 1시간 수업하고 빠지면 되니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도 이게 몸에 배인 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도 약간 몽둥이 들고 때리진 않아도 일단 이렇게 냅둬갖고 애들 말 듣게 하고 그게 익숙하죠. 하지만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없는 게 좋긴 한데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교사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선 그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공격적인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이제 그게 또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매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이게 뭔가 힘으로 상징되는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발휘되진 않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기제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럴게요. 저희가 그때 이제 배울 때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어쨌거나 매는 안 된다. 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회초리잖아요. 이렇게 뭐 작은.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매를 경험한 걸 보면은 난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때 야구바다도 있었던 것 같고 자 있었고 그렇게 출석부 갖다 많이 때리셨어 선생님들이. 다양한 걸 네, 맞았죠. 다양한 걸로 다 맞았는데 그 서양에서는 벨트를 풀어서 벨트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봤고 네가 나가서 네가 맞을 그 짝대기를 팍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봤고 여러 모양의 매를 봤는데 우선은 매는 정말 아니다. 네, 그냥 만약에 막 어떻게든 뭐 허용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다 핀 상태로 주먹은 절대 안 되고 핀 상태로 볼기짝을 살짝 때려주는 것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몸에다가 가하는 이 폭력이라는 거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빡세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훈계의 방법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매. 때리는 이 회초리에 대해서. 여기 근데 이 말씀 중에 되게 재밌는 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19장 18절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도 사실 묘하게도 그 매랑 죽음하고를 갖다 같이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훈계해라. 그처럼 죽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잠언서에 보면 23장 13절에서 아이를 꾸짖는 것은 삼가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뭔가 죽음하고 가까운 어떤 센스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지금 잠언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하기로 했던 것이 심리학하고 성서가 만나는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지점의 사이콜로지가 뭘까라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별 대단한 얘기는 없고요.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문화에서는 매가 중요하다. 그 절제된 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누군가 뭐 황희정승이 어렸을 땐가 뭐 이렇게 맞고서는 뭐 그 어머님의 그 뭐 때리는 이 세기가 약해진 거가 안타까워서 효성의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되게 절제된 매는 얼마든지 괜찮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매를 때릴 때 진짜로 이렇게 절제된 상태에서 매의 손이 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이를 이런 공부를 하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애를 때렸거든요. 그 순간을 걔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해요. 너무 선명하게. 근데 그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상황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단하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걔 엉덩이 한 대 맞았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매를 때릴 때 그냥 내가 오늘은 계산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몇 대를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훈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뭐 교육의 현장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냥 양육의 현장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때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때려요. 화가. 근데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화라는 거가 우리 안에서는 그게 튀어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절제가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 순간이 화가 난 순간이 아니거든요. 화가 좀 가라앉아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난 순간에 매 손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매에 손이 가가지고 무언가 폭력을 쓰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스테이트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늘 그런 상태더라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절제된 매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사실 제 생각에는 훈계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잘못한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녁 때 엄마 아빠가 의논을 하시고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우리 둘을 세워놓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자 니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니네 죄를 알렸다 이거를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보고 몇 대를 맞아야 되는지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랑 내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우리를 변론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대를 맞겠습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거는 어떤 분노의 순간에서도 많이 떨어진 순간이고 되게 괜찮다.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지혜롭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는 지금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내가 누나고 나보다 한 살 적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뭐 초등학교든지 아니면 그보다 어린 애들이든지 이렇다고 해봐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누나니까 그때 읍소를 했죠. 읍소를 하려면 이제 애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큰 소리로 울면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나의 레셔널은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난 아직 어리니까 이게 잘못인지 몰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 대만 때려달라고 내가 생각할 때 뭐 개수로 했을 때 최소한은 한 대니까 한 대만 맞겠다. 이제 이거를 읍소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가여이 여기시고 그러고서는 한 대만 맞았죠. 보통 그래서 다 한 대로 해결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린 아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내 동생이 나보다 한 살이 적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한 살 차이가 어떤 발달 단계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은 이걸 갖다가 너무 다르게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걔도 똑같이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았죠. 그 계산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얘는 입장에서 보니까는 항상 누나가 먼저 맞는데 그리고 맞을 때 또 내가 또 쇼를 많이 했죠. 아프다. 그러니까 한 대를 갖다가 더 이피션트하게 잘 맞으려면 약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프다. 이렇게 해드리면 아빠가 때리든 엄마 때리든 약하게 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보니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나가 굉장히 많은 눈물과 뭔가 해가지고 되게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누나가 맞는 걸 보니까는 너무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그 한 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세상에 거의 약간 트라우마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상황인데 그 죽을 것 같이 무서운 상황에서 한 대를 맞는 거야. 그것도 누나가 저렇게 막 앙앙 울면서 맞은 다음에 지가 맞아야 되니까 지는 완전히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것들의 인상이 기가 막히게 무서운 상황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랑 같이 그때 그 맞았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그냥 앉아있고 내가 엄마 아빠를 갖다가 열심히 주시하면서 막 모든 것들을 설득하는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난다면 얘는 그때 상황이 불도 노르스름하고 어두컴컴하고 엄마 아빠의 얼굴도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엄격하고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누나는 너무너무 처절하게 맞고 당한 상태.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객관적인 상황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막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도 생각할 때는 되게 라이트한 거였고 막 이랬는데 가장 막내였던 내 동생의 장면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감각적으로 맞았던 매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봤던 것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여러 번 했거든. 여러 번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잘못한 것들을 갖다 계속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른들이 생각했던 거, 첫째인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제 이게 다른 괴물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라는 것이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회초리라는 거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놓고 하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이미 공포를 자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놓고서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때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대로 그를 죽지는 않는 건데 사실 한 가지는 분노 안에서 든 매는 죽일 생각을 하고서는 드는 매랑 비슷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는 애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깝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다른 동물이다. 그래서 정말 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미국에서도 경험을 했고 여기서도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저는 처벌받았다. 그러니까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고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무언가가 작동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도 맞았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한 대 때리면 신고 받을 수 있어요? 유럽은 그렇죠. 원래 그래야 되죠. 네. 한국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했을 때 얼만큼 경찰이 대응해 주는지가 아직 계속 훈련하고 있는 단계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도 가정에서는 해초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때린 사람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때려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이게 너무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가 확 오는 건데 그런 현상을 하지 않고 아니 나도 어렸을 때 맞았으니까 하면서 이게 금방 그냥 보통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야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계속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때렸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보는 케이스는 이미 있어요. 신고가 여러 개가 있고 케이스가 빌드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뭔가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맞은 아이들이 지금 제 동생이 이제 그 처벌의 장면들을 갖다 이렇게 아프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저희 부모님이 이게 되게 뭔가 정련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정년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정년되지 않은 분노에서 나온 어떤 그런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거는 너무 아프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계속 튀어나오는 아픔들이에요. 그래서 늘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매는 정말 안 된다. 매라는 것에 걸려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잠언서가 말씀하시는 거를 쌍방으로 들어주시라.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훈계의 옛날에 어떤 그 시대의 그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이러고선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일 것이고, 이 글 안에서는 그 정말로 이 매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던 이들의 목소리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건데, 그것이 살짝 비춰진 것이 잠언서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거기에 살짝 비춰져 있는 거다. 사실 거기 안에 그늘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이런 사람들, 정말 아팠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사실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실 현장에 안 가니까 아예 이제 때려쳐서 그러니까 따지면 저 때도 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애들 수가 줄어들지만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애들 드립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애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해야 보니 이거를 좀 빨리 할 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 사회가 그걸 더 개발시켜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는 뭐 이걸 원하는 애들은 그 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맞춤형으로 하면은 이상적인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다 가둬놓고 아침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끝나면 퇴근하면 학원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 이걸 아주 심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약간 매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코로나 때 코로나 전이구나, 몇 년 학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근데 이제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 피드백인 거잖아요. 애를 약간의 뭐 공포심이든 뭐든 해서 컨트롤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예 또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가 애를 막 때려, 옆에 애를 막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애들끼리 막 난장판인 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밖에 없냐면 그 원피스 만화 보면 패왕색이라고 약간 눈에서 레이저 딱 써서 안 돼! 하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체 접촉은 없고 기싸움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약간 애니메이션하고 그게 이거 아니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나마 전 남자니까 그 친구 때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저도 존댓말 하고 막 아무리 초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지만 제가 존댓말 하고 막 한 명 아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끼리가 싸우니까 저한테 대들고 막 이러는 건 없는데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여자 선생님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은 하루 종일 이게 고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매는 말고, 참 그 A 입장에서는 자기 여기 갇혀갖고 이거 하루 종일 시간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은데 또 스트레스는 막 나고, 그러니까 옆에 애한테 막 자기 에너지를 주체 못하니까 또 막 그러고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뭐 점수를 깎는다거나 뭐 아무것도 안 통해 애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 공간이 좀 기쁘지가 않은 공간이 돼버리고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직도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잘못하면 이제 학부모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은 사실 가급적 아예 그냥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방관하는 그것도 좀 생기고. 제 생각에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한 교실에 몇 명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게 몇 명 했지요? 좀 많았죠. 저는 막 50명이었거든. 네. 그래서 저도 막 50 완전 명인데. 애릴 때는 40명, 그다음에 네. 3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래서 너무 많았죠, 옛날에는. 그때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컨트롤의 기제로 매를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매 말고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셋업된 것에서 그런 패러다임이니까는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심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롤을 바꿔주면 돼요. 이게 지금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얘네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가 갖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체 구조가 네. 지금 뭔가가 그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롤을 바꿔줘야지. 너 나와서 뭐 몰라요. 그 어떤 다른 롤을 줘가지고 얘네가 여기에서 요 싸우는 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신대원 안에서는 사실 조금 그 안에서 컨플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처음에 셋업을 할 때부터 사실 뭔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진짜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룹이면은 관계 계약부터 하고 시작해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특히 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할 때 사실 그런 컨플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컨플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거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뭔가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럼 나갔다 와라. 나가대. 언젠간 돌아오는 걸로. 나갔다 안 돌아오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 문제들을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버전은 뭘까요? 아이들도 내 생각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걔네들이 말로 표현 못했던 그 어떤 그 좌절감은 사실 걔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풀어내는 어떤 작업들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전체를 다 놓고서는 그 뭔가 푸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에너지를 좀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해왔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왔고. 네, 그게 이제, 묘하게도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다 하라고 다 가 있는 그렇죠. 거죠. 개인이 네. 하긴 좀 어려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에너지를 운동장에서 되게 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거든요. 쉬는 시간 10분이라도 나가서 뛰어서 놀다가 와야 되는 약간 저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다. 근데 네.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다치니까 네. 그게 그 체육 시간조차도 되게 제한되게 쓰고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하게 하고 그 초딩 애들 진짜요? 운동장 사용을 굉장히 못하게. 제한을 줘요. 그럼 그 걔네들이 그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그냥 그 딱 작은 그 공간에 그냥 그다음 이렇게 운동하려면 이제 아예 뭐 축구부든 뭐든 딱 돈 내고 해서 딱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만약에 그 스포츠 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러면 학부모한테 또 이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다 너무 조심하다 보니 아이들은 그 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냥 앉아서 해야 되는 것만 하게 돼서 제가 볼 때 애들 스트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 아, 이게 재밌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앉아서 이제 글로만 자꾸 다 해야 되는 걸 너무 오래 반복하니까 그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더 심해지고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심스러워져서 그러니까 좀 답답해진 게 된 게 않았나. 그래서 걔네들이 청리되면 내가 뭘 좋아하지? 네. 라는 걸 이제 약간 되게 네. 애매한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자기 그럴 수 자유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그 문제는 매로 해결하는 문제가 그쵸.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네. 그런 걸 모든 생각을 못하게 일단 다 모아놓고 딱 그 힘이 네. 딱 있고 하면은 그치만 트러블이 안 나오는. 네. 하지만 정말 소수의 트러블 사람들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죽어나는 약간. 네. 네. 트러블 안 나오지 않았고 우리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지금 나가서 놀았잖아요. 그쵸. 분명히 나가서 놀았고 그쵸, 어디선가 그쵸. 해소를 했고 관계 안에서 해소를 하고 쉬는 시간에 해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다른 요소들이 더 있을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도 다시 매로 갖고 오자면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아이를 매를 때려야 되는 그 상황들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 얘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다른 요인들이 다 있죠. 그리고 아이가 문제아가 됐을 때는 보통은 다, 그 가족의 구조들, 가족의 체계 안에서 뭐 다른 데서 있었던 스트레서가 아이들이 보통 분산을 이렇게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들, 우리가 매를 보통 때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들은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갖고 부모한테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처벌해야 될 대상이 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네. 세대 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로 갔을 때 뭐 네.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경험이 좀 적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환경과 환경 다 이게 약간 체벌로 다 그 해결하는 문화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20대 지나서 성인 돼서야 거의 30대 돼서부터 약간 이런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조율하는 거를 늦게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근데 이제 더 윗세대들은 더 빡센 것 같고. 지금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 되게 지금 감사하게 들렸던 거가 매로 모든 걸 해결했던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매가 유일한 도구여서 그랬던 건데 목사님 지금 해주신 얘기는 사실 매가 아닌 다른 도구들을 쓸 줄 알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들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옵션들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매로 많은 걸 해결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저는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다른 종류의 폭력들, 그 가정폭력의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용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